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포커스인에선 한 해를 정리해보는 의미로 2018년 경남의 현안을 주제로 여야 두 분의 도의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도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자유한국당 강민국 도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8년 이제 내일 딱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맘때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는데요. 두 분은 올해를 보내는 소감이 어떠하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2018년이 딱 하루 남았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데요. 그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유수의 속도보다는 빛의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정신이 아찔할 정도고요. 2018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는데, 제가 삼선 시의원을 이제 지냈습니다. 근데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진보 정당의 의원으로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정당을 바꾸고 또 선거도 기초의회에서 광역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도의원에 당선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당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은 마음고생도 많이 있었는데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이 약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강민국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예, 올해는 이제 지방선거를 치룬 해였는데 참 특히 올해 6.13 지방선거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경남 도민들과 또 진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진주에서 당선이 되어 이제 도정 업무의 거의 절반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건설소방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뛰어왔다라고 스스로 자평은 합니다만은 매년 이맘때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제 스스로 부족한 건 없었는지 또는 저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또 말은 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반성하는 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경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두 분은 경남의 어떤 현안들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자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국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첫째로 지금 우리 경남의 조선, 기계, 또 이제 자동차, 원전, 방산 등 이 제조업의 근간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 경제 여건을 첫째로 꼽고 싶고, 둘째로는 올해 1월이었죠. 우리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인한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서부 경남 도민의 수건 사업인 서부 경남 KTX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3가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송순호 의원님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도 강민국 의원님하고 비슷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월 경남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이제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 화재 사건,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5년 정도 됐는데 서부 경남에 공공병원 설립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고 또 김경수 도지사가 공약 1호로 냈었던 것이 지금 현실화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것도 아마 굉장히 경남에서의 핵심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도 조금 강민국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서부 경남 지역의 50년 수건 사업이었죠. KTX 서부 그가 깔리는 자체가 확정되었다기보다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13일 날 창원에 와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사업에 아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세 번째로 꼽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부 경남 KTX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 교통 구축망을 보면은 유일하게 서부 경남만 지금 오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도 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이미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이제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서 2020년에 이제 착공한다는 예정입니다. 예. 예. 2018년 경남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강민국 도의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죠. 가장 먼저 정치와 사회 부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셨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남의 정치 지형이 좀 달라졌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먼저 답해 주시죠. 6.13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이제 경남의 정치 지형이 확연히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경남도 의회인데요. 지난 이제 10대 경남도 의회 구성을 보면 새누리당이 50석,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2석, 그다음 노동당이 1석, 그다음 무소속 2석으로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를 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4석, 자유한국당이 21석, 그리고 정의당이 1석, 무소속 2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도 있지만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모든 도민들도 놀라고 정당들도 저는 깜짝 놀랐던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지방선거 사상 최초로 또 민주당 후보 도지사가 또 당선이 되기도 했고, 도지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상당수가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원, 김해, 양산은 물론이고 또 보수세가 강한 그 통영과 고성 거제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의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고요. 또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대통령 탄핵의 경험, 그리고 홍준표 도정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그리고 진주오염 폐업 등 또 불통정치와 일당 독식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남 지역은 더 이상 보수의 텃밭이라 부르기는 힘든 상황이 됐고요. 또 민주당이 잘해서 또 그런 것이 아닌 만큼 또 민주당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정치 지형의 변화의 기호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 도민들은 누가 됐든 잘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항상 도민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각인하고 정말 도민들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직 노력하는 그런 좀 정치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강민국 의원님은 앞서서 이번 선거가 매우 힘들었다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우리 송순호 의원님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불모진 경남에서 사실상 이 지방 권력을 교체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18개 시장 군수 중에 7곳, 그리고 경남도 의회에 58명 의원 중에 34명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신데, 보수 우위의 경남 정치 지형을 바꿔서 이제는 자유한국당보다 우위에 서 있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성공 이면에는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처절한 자기 반성과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이 준엄한 채찍이 드는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절대 권력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아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우리 중국 국가주석이 항상 명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순자편에 나오는 이 군주 민수라는 말이죠. 백성은 물과 같고 군주는 배와 같은데 이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은 언제든 그 배를 엎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또 명심해야 될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정가에서는 또 노회찬 의원의 서거도 잊지 못할 일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충격도 상당했는데요. 노회찬 의원의 서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먼저 답해 주시죠. 지금 생각해도 사실은 뭐 비통하고 애통한 일인데요. 그 노회찬 의원은 사실은 촌철살인 대명사로 유명한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성과 장애인 또 노동자와 서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하셨던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는 사실은 그
많은 손실을 저는 이제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드루킹 관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공진단 여기에서 일정 정도 뭐 금품 수수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다가 지난 7월 달에 어쨌든 뭐 투신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택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유서에 남긴 것처럼 한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금품을 받은 노회찬이 돌아가신 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보다는 추모 행렬이 더 많이 이어졌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간에 노회찬 의원만큼 더 깨끗한 품성을 가진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자기가 평소 살아왔던 행적에 비추어와서 그 금품 수수가 엄청나게 많은 마음의 고통이 됐을 거고 그것을 못 이겨서 몸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공직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눈이 왔을 때 발자국을 찍으면 그 자국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공직자들이 가는 행보들이 그것이 큰 반면교사로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우리 정치인들이 어쨌든 그런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 노회찬 증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강민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진보 정치의 주역이고 또 이제 재치 있고 논리정연한 언변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인기를 받았던 우리 고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또 유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비현실적인 정치 자금법을 빨리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이제 이 정치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또 상시 공개를 통한 또 철저한 감사를 통한 이 투명성을 좀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후원금 한도액이라든지 이제 후원의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이 정치 자금 제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 하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1월이었죠. 이 사고로 192명이 부상을 당했고 45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초유의 대형 재난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낙연 국무총리 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잇따라 현장을 방문했고요. 이 화재 사건 이후에 밀양시와 경상남도가 사고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고가 난 지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의원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제대로 대책이 좀 짜여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올 1월 26일에 이제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화재가 나서 수많은 이제 사상자를 낸 그리고 이제 행정당국과 소방당국이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한데요. 지난 21일 날 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그 세종병원 그 사건과 관련된 이사장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구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12년 이렇게 이사장에게는 구형이 내려진 것 같고 또 그게 뭐 관계자들에게 뭐 5년, 3년 이렇게 구형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재에 대해서 불법을 하거나 탈법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처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경남도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그 소방과 관련해서 이제 요양병원이나 여기에는 아마 100% 우리 경상남도는 120군 정도의 이제 요양병원이 있다 그래요. 여기에 100% 그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걸로 이제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요양병원도 요양병이지만은 이제 중소규모의 병원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예를 들면 30병상 이상에도 스프링쿨러가 설치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지난 6월 달에 입법 예고됐다는데 경남도와 소방관계 당국에서는 이런 중소병원에서도 스프링쿨러가 설치되도록 어쨌든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불이 났을 때 그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방화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편의상 방화문을 본래는 닫아놔야 되는데 이동의 편의상 방화문을 활짝 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경상남도에 점검을 해보니까 여전히 방화문은 많이 활짝 열려 있는 것으로 점검이 되어서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더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건물의 그 화재에 대한 취약성인데요.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브 비트 공법으로 한 것이 화재에 취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필로티 공법과 드라이비트로 건축한 그것이 뭐 다세대든 단독주택이든 간에 이거와 관련돼서 경남도에는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화재가 취약한 부분 관련해서 개선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에게 모든 것을 개선하라고 하기에는 힘든 지점이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경남도가 좀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화재가 취약한 건물과 관련해서는 구조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민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제 재난은 또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우리 송순호 의원님이 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우리 도민들에게 또 도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경남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재난 안전에 대한 대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연중 상시 점검을 또 담당하는 안전점검계를 안전점검단으로 상향 조정해서 또 상당하게 지금 또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정책과에서 재난 안전교육 TF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등에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도민 안전교육을 지금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방본부 소관으로 해서 지금 밀양 세종병원 사건 이후에 이 앞서 말씀했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사실 연일에 실시한 이제 우리가 합동 소방 훈련을 합니다. 연일에만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연사회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뭐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소관 부서에 말씀을 하지만은 아무리 잘한 사후 대처는 아무리 못한 사전 예방보다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 사전 예방에 모든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안전에 대한 종합 대책은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같이 또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또 만들어가야 될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고요. 지자체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경남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강민구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남북 교류 협력 기금도 올해 저희들이 다시 이제 신설했죠. 하고 또 남북 교류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남북 교류라는 것은 어떻든 상호의 또 호흡이 맞아야 되고 또 상호의 이익이 맞아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빨리 속도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뭐 연내 우리 김정은 우리 위원장의 답방도 했지만 지금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일반적인 또 해바라기식 정책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 국민들의 동의 또 충분한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저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 북미 간의 대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남북 정상이 만나고 북미 정상이 만나고 또 2차 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는 이거는 늦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또 경상도 단위에서는 남북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일 농업
과 관련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요 중심으로 해서 아마 교류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알고 아마 계실 겁니다. 그 통일 딸기, 통일의 모주를 북한에서 가져와서 생산을 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 시판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소득에 도움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교류의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확대되어서 남북 경제 교류가 확대되면 아마 남북 관계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서 저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북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이 너무 이제 실체가 없는 그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치와 사회 부분에 대한 경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와 교육 분야로 한번 이야기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남의 경제를 살리겠다. 그만큼 경남의 경제가 힘들다는 반증이겠죠. 경남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경남 경제의 불황의 원인 두 분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남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는 모든가 인식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17년도 지역 소득에 따르면 2017년도 경남 지역의 지역 총생산이 109조 원으로 실제 경쟁 성장률이 1.5%밖에 안 된다거든요. 전국 평균 성장률은 3.2%에 반해서 그런 최하위 수준에 이제 머무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또 경남도민 1인당 개인 소득도 1,686만 원으로 전국 평균 1,845만 원에 한참 못 미치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2위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같은 현상은 경남 지역의 조선 경기 불황이라든지 또 제조업과 숙박, 음식점 또 소매업 부진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잘 보아야 할 것은 이제 GRDP의 국내 총생산 자체가 사실은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전체 GRDP가 1,731조 정도인데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의 GRDP가 870조거든요.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의 GRDP의 50.3%를 차지하는 거니까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지역 격차와 지역 편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남 경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호전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은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도 좀 생산해내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에 충분하게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성할 때면은 항상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의 입지는 좁아들고 굉장히 어려워왔습니다. 지금 상황도 옛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즉 조선, 기계, 섬유, 석유화학 등 이 중국이 지금 1위로 부상하는 모든 산업은 거의 예외 없이 우리 국내에서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조선과 제조업이 저는 그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이 이제 지금 미국이라든지 EU 등 우리 주요 수출국들이 지금 자국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이러한 대외적인 저는 요인이 있다 생각하고 이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이리 어려운 국제적인 경제 상황에서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저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탈원전 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최저임금제나 또는 주 52시간제는 뭐 따로 방송을 할애할 정도로 또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탈원전만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4분기부터 이 지금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지금까지 2조 한 5천억의 손실을 보고 있고 또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상반기만 5,500억의 손실을 봄으로써
이 두 공기업이 1년 만에 지금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두산중공업도 지금 이 탈원전 정책에 지금 그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내외적인 이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 증가함으로써 또 부동산의 거래가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비제조업적인 사업의 모든 지금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남 경제가 위축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좀 있긴 한데요. 탈원전은 어차피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이제 탈원전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 향후 한 60년 동안 점차적으로 줄여가서 어쨌든 대체 에너지로 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그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이잖아요. 탈원전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이제 흐름이기도 하고, 서구 선진 사회에서는, 선진 국가에서는 한 25년 내지는 30년 동안 원전을 새로 합격 짓지 않았습니다. 짓지 않았고,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양 산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냐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사양 산업으로 가는데 여기에 그냥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뭔가 개척을 할 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그런 피해를 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교육계 현안이라고 하면 바로 학생 인권 조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찬반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 있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이제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을 더 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권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조력도 뛰어나다라는 전제하에 학내의 분위기를 민주적인 분위기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제도화해내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자유권, 참여권, 평등권, 그다음에 이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 교권이 더 무너진다. 이렇게 교권과 인권을 이제 대치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교권은 뭐냐면 내가 교수 방법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학생의 평가권을 교수가 자율적으로 자기 누구 침해받지 않고 하는 것이 교권이거든요. 학생 인권이 강화된다고 해서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이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면 휴대폰 사용을 하도록 내두면 어떻게 이제 수업의 분위기에 방해가 돼서 어떻게 하겠냐는 논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칙으로 정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수업 시간 내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교칙으로 충분하게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16조에 나오는 이제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문제인데요. 조례에는 보면 그것이 나이든 종교든 성적 지향이든 성정체성이든 성소수자든 관련 없이 학교에서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정도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혹자들은 이제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임신을 또 조장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너무 과도한 반응인 것 같고요. 어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학내의 분위기가 민주적으로 변하면 선생님들도 그게 나만 존중받는 게 아니고 상대도 존중하자라는 게 그게 가치고 정신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존중되고 상대도 존중받는다고 하면 학교 내에서 더욱더 민주적인 분위기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학교 이런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민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우리 미국의 실용주의 이제 교육 철학자 존 두이가 학생은 태양이고 그 나머지는 행성에 불과하다라는 또 이상향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했지만은 실상 교육 현장은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또 교사, 학부모 이 세 주체가 교육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저 교육청 이제 당초 예산 예결위원으로 이제 참석을 하면서 제가 정책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앞서 우리 송순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 더 시급한 것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교권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2017년도 제 1회 추경 때 또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교원치유센터라는 항목에 특별교부세가 8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게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원치유센터라는 것이 이제 도내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이 교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또 수업 진로 방해 등의 이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심리 치료, 또 법률 자문, 힐링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곳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교원 치유센터인데 참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너무 이 격차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매맞는 교사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곳이죠. 지금 사실 이 치유센터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이제 29명의 이제 치료 상담을 받았는데 올해 보니까 약 60명 가까이 2배가 그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학생 인권 조례도 뭐 또 볼 때 저는 이제 뭐 16조 차별금지 조항에서 성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 그리고 뭐 또 특히 임신 출산 또 30조의 소수 학생의 성소수 권리 보장 등등의 문제도 아직 사회 공론화와 사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이보다 더한 것은 저는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 소지품 검사라든지 그리고 반성문조차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공교육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 학원과는 틀리죠. 단지 우리 지식의 전달만 하는 것이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공교육 기능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이 인생에 있어서 자양분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의 시절인데 이때 사실 인성과 그리고 우리 훈육이라는 교육도 필요한 거죠. 그 공교육에서는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훈육과 인성 교육도 포함한 겁니다. 그럼 사실 이제 학생들의 반성문조차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소지품 검사, 예를 들면 그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게 할 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은 뭐 흉기라든지 또는 뭐 방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좀 빨리 앞서가서 고민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검사를 할 수 없다면 그것도 참 안타깝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휴대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 요즘에 이제 우리 자녀들 보면은 휴대폰 때문에 부모하고 애들하고 굉장히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만약 휴대폰을 가지고 수업을 이제 한다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차라리 네이버를 쳐서 빨리 보는 것이 낫지. 예를 든 등등의 이런 부분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폭력 특별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년과 아동에 관한 보호법률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성적 자기 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서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저는 전체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51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쭉 다 한 3번 정도를 정독해 봤습니다. 전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학생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앞서 우리 송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학생들이 민주의식을 함양한다든지 등등의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 5개의 독소 조항만 좀 개정이 된다면은 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2018년) 경남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경상남도 의회 송순호, 강민국 두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동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죠. 점거농성이 얼마 전 해제되기는 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강민국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문제는 지금 한국GM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경제의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 3분기 이제 주식시장 때 보면은 사실 역대급 폭락을 하면서 IMF 또 리먼 사태 이후에 10년 경제 위기설이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자동차 산업이 있는 거죠.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어닝 쇼크, 즉 이제 총액만 13조가 증발하는 충격을 줬죠. 그 이는 이제 무너지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이것이 제2의 조선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6, 8%의 높은 영업 이익률을 보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대 자동차는 1%, 또 기아 자동차는 0%, 또 한국 GM이나 쌍용 자동차는 지금 적자의 늪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은 이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보면은 뭐 현격한 차이가 나죠. 사실 이제 국내 완성차 4개 업체 매출액 대비 인건 비중을 보면은 이 12.29%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도요다는 이 5.85%로 지금 우리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인건비가 2배가 넘는 수준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우리 경남에도 자동차 부품 소재가 전국에 비해서 25%가 우리 경남에 지금 몰집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노사가 지금 서로 뼈를 깎는 그리고 한반 물을 쓸 수 있는 서로의 그런 공동의 노력이 지금 있지 않으면은 뭐 참 우리 자동차 산업이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송순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창원에서 보면 자동차 산업이 사실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GM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하면 실적이 좋을 때는 어쨌든 그 이익을 이제 기업에서 잘 가져가다가 조금 경영이 어려움이 있거나 실적이 나쁘면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린단 말이죠. 그것의 해결 방안을 그냥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해고하는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 문화 자체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GM에서 비정규직 63명을 해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63명뿐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774명이 불법 파견이니까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전환을 해서 고용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GM에서는 지난 5월에 내린 명령을 이제까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정도 해서 77억의 과태료를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에서는 과태료 부과도 좀 안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우리 고용노동부나 또 이런 그 기업과 관련된 법적인 측면에서라도 저는 강하게 뭔가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국민의 그런 이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용 안정을 지키는 의무도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7억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것을 납부하고자 있는 GM에 조금 더 강한 뭔가 액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창원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또 GM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노사협의를 통해서 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시급하게 해결되어서 저 비정규직 문제가 하루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연말이 가기 전에 내지는 내년 새해 선물로 이런 데 채용이 되는 이렇게 좀 아름다운 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도의원들과 함께 2018년 경남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때론 뜨겁게 토론해 주셨고 또 사안에 따라서 뜻을 함께 하기도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을 좀 듣고요. 2019년은 어땠으면 하는지 하는 바람과 또 도민들께 새해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오늘 저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남의 현안 문제들을 제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강민국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한 수 배우는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 우리 경남도민들 어려운 이제 경제 상황 속에서 살아오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어쨌든 남은 이제 연말 잘 갈무리하셔가지고 2019년도에는
뜻하는 모든 일들이 좀 더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주민의 대리자로서 또 도민의 대리자로서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민구 의원님 마무리 발언. 예, 저도 오늘 우리 존경하는 평소 우리 송순호 의원으로부터 또 많은 부분을 또 배웠고 또 공부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금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있었던 그리고 이제 하나라도 도움을 받았거나 또는 이제 은혜를 받았던 일은 바위에 새기고 올해 안 좋았던 모든 일은 물 위에 새겨서 다 떠나보내시고 정말 내년에는 생각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도의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상남도의회 자유한국당 강민국 도의원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을 선택했습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인데 올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황금돼지 기해년에는 긍정의 사자성어가 우리 사회를 비출 수 있길 바라면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